자,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걸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고대 신화들이 어떻게 서양 문명, 그리고 우리 인간 심리의 완벽한 청사진이 되는지 말이죠.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진짜 핵심 열쇠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지난 3000년의 세월을 모르면 깜깜한 어둠 속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굳이 이 3000년 전 캐캐묵은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대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화라는 단어를 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거 다 신화야 라고 하면 보통 근거 없는 가짜 이야기나 미신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건 우주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주는 정말 신성한 기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의 핵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신화를 단순한 뻥이나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는 요진의 시선은 잠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초자연적인 힘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과 인간의 근원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던 고대인들의 아주 위대한 시도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 문명을 이끄는 두 가지 거대한 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그 첫 번째 뼈대는 바로 헤브라이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출발해서 서양 문명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에 확고하게 세워준 전통이죠.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신앙의 토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은 뭘까요?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엄숙함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화려한 곳에서 출발하는데요. 고대 신화에서 뻗어나온 이 헬레니즘이야말로 오늘날 서양의 철학과 예술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왜 전 세계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하필 이 특정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이 우리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마스터키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장 인간적인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문화권의 신들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초월적이고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의 신들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감정적이에요. 강렬하게 사랑하고 씁쓸하게 복수하고 또 미친 듯이 질투하고 우리 인간들이 매일 겪는 그 찌질하고 뜨거운 감정들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반사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다람잘날 없는 제우스의 끊임없는 스캔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헤라의 살벌한 보복과 질투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게 단순한 고대의 막장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복잡한 마음속 구조를 지도로 그려낸 말하자면 인류 최초의 심리학인 셈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신들, 그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신탁이라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고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날의 지혜와 위안을 얻으려고 아크로폴리스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웅장한 신전들을 세워 올렸던 겁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조금 옮겨서 로마라는 거대한 호수로 가보겠습니다. 19세기 역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고대의 모든 역사가 로마라는 호수로 흘러들어갔고 이 호수에서 나온 역사가 근대의 모든 역사가 되었다. 즉, 문화적 토대가 살짝 부족했던 로마가 그리스의 신화를 거대한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수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유럽 대륙 전체로 수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단순히 그리스 신화를 베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브랜드 리뉴얼을 해버립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넘어오면서 주피터, 미네르바, 비너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날 문학이나 천문학에서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이름을 섞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이토록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고대의 이야기들이 그 차갑고 계산적인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대체 어떻게 잊혀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이 고전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궤적을 거쳤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1855년으로 돌려보죠. 이때가 미국 산업혁명의 열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던 시기거든요. 바로 그 해에 토머스 불핀치라는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신화집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불핀치가 이 오래된 이야기들을 굳이 끌어모아 책을 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기계와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적인 상상력이 팍팍하게 메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불핀치는 그 죽어가는 상상력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직접적인 해독제로서 이 신어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목표를 위해 불핀치가 가장 크게 의존했던 게 바로 4대 고전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그리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 네 권은 오늘날 서양 세계의 명연설이나 예술,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대적인 필수 코스죠. 물론 이 위대한 고전들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구전 문학 시인들, 바로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가 있습니다. 혼돈이나 물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개념들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처음 창조해낸 사람들. 모든 서양 문학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고대의 신화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인류의 지난 3000년을 온전히 비추어주는 이 거대한 거울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각에 새로운 호기심을 듬뿍 불어넣어 주었길 바랍니다.